안녕하세요. 정치학이네요. 이순환이고요. 행정학의 이순환을 저희가 끝낸 상태에서 되돌아봤더니만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치학은 앞으로 나가기보다 내용을 확인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가급적이면 자료를 많이 안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에요. 자료 나눠줘야 부담만 잔뜩 되지 볼만한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11회 정도의 시간에다가 제가 지금 토요일은 가급적이면 지금 모의고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제가 2번 빠지고 정치학이 9회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금 정도 해서 좀 더 시간을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회에 2번 빠지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담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토요일을 갖다가 계속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까 생각도 있긴 한데, 이게 모의고사 한번 치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오전하고 오후 다 지금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지금 제가 진행할 수도 없고, 토요일 강의 자체. 근본적으로 이순환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개인적으로 기존의 논의 자체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으로 많이 제가 잡았었는데요. 점점 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예비순환, 일순환을 기준으로 해서 기출문제 정도의 내용 정리를 끝내고 이순환을 굳이 진행을 한다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한편은 완전히 기출문제만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 자체를 하나 찍어가지고 올해서부터는 그래서 전반기하고 후반기 예비 1순환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2순환 부분은 피셋에 기본적으로 시간을 주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하나를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그냥 빠르게 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어려우면 피셋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선택지를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번 학원에 얘기해봐야 답은 없고, 심동 전체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앉아있고, 강사들 입장에서 사실상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종합반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돈은 가져가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강사들한테도 몇 번 얘기해 보긴 했는데 본인들이 1년 사이클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또 관성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방법이 없죠. 개인적으로 제 선에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예비 때부터 학생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순환의 정치학이고요. 행정학과 좀 다르게 확인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좀 갈 생각이었어. 그래서 민주주의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120페이지를 갖다가 이틀에 걸쳐가지고 해놓긴 했는데 어제 클릭하면서 안 보냈어요. 일단 이거라도 좀 제대로 확인을 하자. 그래서 안 보내서 일단 오늘 여러분 상태를 좀 다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블록노트하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객관적 관점에서 전체를 갖다가 좀 확인을 해보자의 측면이긴 한데요. 지금 강의 엑스상으로 봤을 때 진도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죠. 민주주의 이론, 비거 정치 이론, 그리고 국제 정치 이론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2회 정도 지금 빠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민주주의 이론에서 1회 정도가 빠질 것 같고, 비거 정치론에서 1회 정도가 빠질 것 같고, 국제 정치 상대적으로 조금 이순환을 강화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 이론 자체가 2번, 비교 정치론이 한 4번 정도, 국제 정치가 한 3번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사실 뭐 비교정치론 자체가 민주주의의 하부단위 논의였어. 그래서 총론적인 측면과 강론적인 측면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정치학 전체를 갖다가 로크스적 관점에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로 나누는 데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밀순한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총체적으로 리마인딩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로크스적 관점에서 국제가 있고 국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포크스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학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와 경제의 관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좌우 개념의 로크스적 측면에 국제, 국내가 있고, 상하 개념적 관점에서 포크스적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하고 정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보시면 그래서 국제의 측면이 있고 국내의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경제와 정치, 다른 표현하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다. 시스템적 측면에서 경제 시스템이죠.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인데요.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그래서 양자 간의 관계성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경제와 정치의 관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인 거죠. 이런 식의 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런 식의 논의고요. 이게 국내적인 측면으로 들어왔을 때 일단 국제를 제가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주변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4분의 3 정도가 제가 국내고요. 4분의 1 정도가 국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매년 뭐 한 문제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2년에 한 문제보다는 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3 대 4분의 1 정도, 25% 정도의 비중? 저게 국제의 논이죠. 그래서 일단 국제가 앞쪽에서 배제된 상태로 국내만을 가지고 보면 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논의들인데, 재미난 게 국내적인 측면을 들어갈 때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논의들 자체가 들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걸 항상 잊어먹지 말으셔야 돼요. 들이죠. 결국 자본주의 들의 민주주의 들이죠. 자본주의들의 민주주의들이라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일정한 하위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하위적인 시스템들 간의 정합성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일종의 세팅 개념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강론적 관점에서 저희가 본다면 결국 이 논의 자체는 비교정치론의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간 정치제도의, 국가 간 경제제도의 비교거든요. 논의구조. 그래서 파트를 나눠놨는데 민주주의 논의가 있고 비교정치론 논의가 있는데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국내 정치학 관점에서는 총론과 강론 같은 느낌인 거죠. 총론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논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논의지, 국가론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두 개가 결합되어졌을 때 제가 국가론, 양자 간의 관계성 문제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총론적 관점에서 저희가 보면
정치가 계속 국내 정치라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들과 민주주의들의 측면에서의 국가 간의 비교 논의가 기본적인 틀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자본주의들과 민주주의들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단위적 측면에 대한 확인, 이 정도의 모임인데요. 그게 정치 측면에서 비교 정치론, 경제 측면에서 비교 경제론 정도의 아마 개념일 겁니다. 논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버전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본주의들의 버전이 있고 민주주의들의 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본주의 버전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지, 민주주의 버전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들의 측면에서 이 버전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 2분류에서 시작해서 5분류까지 이렇게 얘기한 점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버전이 뭐냐에 대한 논의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비교 정치론적 비교이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보면, 따라서 서구 자유주의 국가의 틀 안에서 지금 논의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뭐 제1세계, 뭐 제2세계적인 측면의 논의인데, 제3세계로 들어가면 좀 더 다른 분석들이 나오겠지만, 다른 한편은 보편성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지는 개념이 강해요. 이렇게 넣어보면 자본주의들에 대한 논의와 민주주의들에 대한 논의는 직관적으로 제도론적 측면으로 연계에 대해서 종합성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두 개를 연계해서 매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연계해서 매칭을 시키게 되면 결국 정치, 또 이때 정치는 경제가 반영되어진 정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국내 정책 관점에서 정치라는 걸 논의할 때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정치라고 하면 정치와 경제의 관계 자체를 고려한 상태에서의 광의 개념의 정치,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정치를 저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즉 자본주의들과 민주주의들의 측면에서 자본주의들과 민주주의들의 일종의 정치 경제의 체제적 관점에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 정합성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정치가 뭐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의 산물이다, 여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따라서 암묵적으로 근대 민주주의와 근대 자본주의가 기본적인 틀이죠. 그 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역사적 관점을 봤을 때 자본주의에서 출발점의 측면에서 보면 이쪽에 경제체적 측면에서 이 자본주의라는 건 완전하게 근대의 산물이에요. 거기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은 근대 민주주의와 구별되어지는 고대 민주주의 또는 중세적인 논의가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 뭐 중세는 암흑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고대에서 근대로 이런 식으로 점핑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논의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뭘까요, 그죠? 즉 근대 사회적 관점에서의 경제 또는 근대 사회적 관점에서의 정치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도하는 거다. 이게 정치적 관점에서 가장 편한 논리예요. 다른 걸 표현하면 이걸 저희가 14회 내내 얘기했던 거버넌스하고 사실상 동일한 얘기죠. 네, 갈등을 뭐 조정하는 거거든요. 조정의 양식이다 또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강의예요. 거버넌스, 최강의의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정치라는 건 뭐죠? 정치를 저희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용어적인 측면으로 치환을 하면 거버넌스인 거예요. 거버넌스, 정치 자체.
정신 거버넌스구나. 그렇게 보면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는 일정한 뭐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조종의 양식, 방식이 뭐인데. 결국 정치라는 게 조종, 양식, 방식이라는 게 기본 틀이고, 이때 조종이라는 것 자체를 하는 메커니즘의 문제인 거죠. 양식, 방식이 뭐인데. 그러니까 행정학처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행정학에서 제가 출발점이 포커스 크게 세 가지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 자체를 저희가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가치라는 위의 논의와 분석틀이라는 아래의 논의를 가지고 행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럼 동일하게, 왜? 동일한 사회현상이잖아. 정치현상이든 행정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똑같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경제학을 사실상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저희 국제경제가 있고, 여기 국내 경제가 있고, 두 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물론 경제학의 이 편협함적인 측면 자체가 정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강단경제학이 가지는 뭐 비현실성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결국 경제라는 것 자체가 정치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작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인 거죠. 근데 그들의 세계는 어쨌든 온실 속의 세계예요. 완벽하게 폐쇄적인 체제고, 일종의 뭐 실험실적인 상황인 거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독립변수 움직여서 종속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일종의 저희 논리로 보면 제도 0점 상태, 진공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 표현하면 아주 순수한 수학적인 세계인데, 논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경제학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맥락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죠? 마음대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래서 경제학에 매몰되어진 사고적 측면이 가지는 위험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 경이 경제정책을 저희가 다루고 있다는 걸 보면 제 경 과목에 정책이 없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정치학하고 행정학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행정법까지가 기본 축이잖아요. 그죠?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이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류는 사실상 이 세 개는 기본 과목이에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데. 왜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떤 영역이든 간에 정책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서 그래요.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요. 그 정책이라는 걸 다루는 게 공공 부분에 아주 특유한 개념인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폴리시라는 게. 민간 부분에 정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세 개를 기본치로 놓고 이게 정치, 경제, 법인데요. 그리고 각 직류별로 필요한 한 과목 정도가 추가되어지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대신에 시험은 정책학 한 과목으로 본다. 모든 직류가. 전 이게 맞다고 보는데, 교육 직류는 교육 정책에 문제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재경 직류는 경제 정책에 관련된 걸 내면 되는 거고. 법무행정 직류는 법무 정책에 관한 걸 내면 되는 거죠. 왜? 다 들어가면 정책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논리보죠.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일단 넘어가긴 하는데, 다만 어쨌든 바뀌어야 한다. 안 그러면 공공행정 채용시험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묻고 있는 건데, 사라지는 게 맞죠. 정당성도 인정하지 못하는 시험을 가지고 있어서 뭐예요. 근데 어쨌든 조종의 양식, 방식이 있는데, 저희 일반적으로 행정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게 전통적으로 계층제와 시장이라는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계층제와 시장이다. 거기에 대한 뭐 네트워크,
이런 식의 제3의 대안적 관점의 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정치학적 관점에서 경제적인 갈등이 정책인 갈등이 어떻게 제도화되어지는가와 관련된 메커니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정의 양식 방식은 그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축을 저희가 뭐라고 하죠? 경쟁이라고 해요. 즉 경쟁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협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논의 잘 보면 재미난 논의긴 한데 뭔가 어디서 많이 봤던 느낌이 확 들긴 하죠. 경쟁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어디서 봤을까? 그 위쪽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 경제의 상관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의 정합성. 솔직히 영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교정치론적 측면에서. 정확히 하면 비교정치 경제인데 영미식의 논의죠. 영미식의 논의라는 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흐름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민주주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시장 경제라고 얘기했던 틀이죠. 그래서 LM이라고 얘기하는 틀인데 자유시장 경제다. 문제는 정치의 조종이든 경제의 조종이든 양쪽은 원리가 같아요. 뭔데요? 경쟁을 통한 승자 동식이에요. 경쟁을 통한 승자 동식.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매칭되어지면 이게 영미식의 논의죠.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LM이 피츠홀 그리고 소스키스, 홀과 소스키스의 분류라고 해서 보통 이분류라고 하죠. 이분류, 자본주의 들을 얘기를 할 때 이분류, 오분류 여기까지 보통 얘기하는데 에머블의 오분류가 있고 홀과 소스키스의 이분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분류적인 측면을 많이 써요.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죠. 아래 레이파르트의 민주주의 들 논의하고 연계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 축을 잡을 때 이 두 개를 잡는 게 일단은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왜 이걸 잡아야지 하위적인 제도의 연결성까지가 한 몫에 포괄되어지거든요. 포괄되어지는데 결국 홀과 소스키스라는 하나의 흐름과 아래 레이파르트식의 논의가 하나의 흐름으로 잡히면 이 안에 뭐 얼마나 많은 걸 포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과 소스키스도 5가지의 하위 체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레이파르트도 5개의 논의를 하고 있지만 레이파르트식의 논의는 로커스적 관점에서 보면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제도, 정당 체계, 권력구조를 2개의 파트로 나누고 마지막 이익집단 대표체계라고 얘기하는 흐름인데 특히 아래 레이파르트 논의는 문화론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까지를 포괄하죠. 그래서 레이파르트 논의를 정리한다는 건 사실은 정치학의 전체 내용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이상을 정리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교정치론의 핵심적인 틀이에요. 레이파르트의 논의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다수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조종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CM이라는 틀입니다. 그리고 다수제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제 민주주의 라는 틀이죠.
근데 위쪽의 경쟁축에 비해서 아래쪽의 협력축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것의 묶음 같은 느낌이에요. 네, 위쪽의 논의는 사실상 상당히 단일하고 명확한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미식의 논의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적인 측면을 비교를 할 때 위쪽의 논의가 고전학파 같은 느낌인 거죠. 일관성, 명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아주 전체로 관통하는 명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케인즈학파라는 것 자체가 고전학파 계열에 대해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각각의 부분적 관점에서 고전학파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이 정도를 저희가 케인즈학파적인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동일해요. 그래서 저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영미식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영국 패권이 그리고 미국 패권이. 근대 이후에 저희가 질서 자체를 보면 영국과 미국의 정치 질서, 경제 질서 자체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 관점, 국제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앞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영국 패권의 시대에서 미국 패권의 시대로.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본 흐름이에요. 중심축의 흐름이다. 그래서 저도 비교를 할 때 거시경제학의 고전학파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주류 흐름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주류잖아요, 주류. 어차피 강대국의 논리가 주류니까 영국이라는 강대국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고, 그러면서 최근 논의에서 중국이 부상이 되어지니까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 중국의 민주주의 체제, 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왜 영미하고 비교되어지는 그들의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거든요. 그래서 앞쪽의 논의를 저희가 영국식의 논의 자체를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와싱턴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싱턴 컨센서스라는 것 자체는 이 두 개의 결합을 얘기해요. 결합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앞쪽에 붙어야 되죠. 국제가. 국제가잖아요, 국제가. 그래서 논리상으로 보면 위의 논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의 이 기본적인 주류 흐름에 대해서 계속적인 도전인 거죠. 중간에 일본하고 독일의 도전 자체가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전 간기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독일. 그리고 1980년대에 다시 일본하고 독일이 미국에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동안에 일본하고 독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 정도 미국을 쫓아가는 측면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현재적 관점에서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중국의 부상이 여기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네, 독일하고 일본과 다르게 근본적으로 정치 체제의 차이적인 측면에서 출발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지금 독특한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는 거예요. 결국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지금 성공으로의 최대라는 편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영미식의 자본주의 기본적인 틀에 편승해서 경제 발전을 이뤘던 게 중국인데, 최근에 디커플링 되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원래 아래쪽은 기본적으로 디커플링이었어요. 즉, 영국과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뭐고요? 자유무역이죠. 자, 앞에 생각해보세요. 정치로 나온 건데, 국제 경제 정치인데,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다. 신자유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깥쪽과 안쪽의 논의가 있어요. 고전적 자유주의도 바깥쪽과 안쪽의 논의가 있고.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간다고 했죠. 바깥쪽과 안쪽이 같이 가는데. 재미나게도 이 두 개가 차이가 났던 게 수정된 자유주의 또는 제한된 자유주의. 어떤 존 러기가 얘기했던 embedded liberalism이라고 얘기하는 틀인데. 그렇게 보면 이거 지금 연계되는 거 아니야? 그죠? 궁극적으로. 만약에 신자유주의라는 게 바깥쪽에 안쪽에 국제 정책 관점에서 렌즈로서의 신자유주의, 국내 정치 경제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 이게 들어옵니다. 바깥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라는 것, 자본주의 시스템 또는 민주주의 시스템적 측면을 기본으로 했을 때 자유무역이라는 첫 번째 틀이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 무역이나 금융적 관점에서 자유주의라는 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축이 저희가 개입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입주의를 아래쪽을 가지고 얘기했죠. 정치 측면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개입주의 본질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의 파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미식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급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자유민주주의 논리 자체를 갖다가 전 세계 국가들에게 파급하겠다. 이게 이제 개입주의인데, 개입주의적 측면이 강해질 때 미국의 인권적인 측면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식의 논의가 많아지게 되죠. 도널드 트럼프의 트럼프 현상 또는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자유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고, 반자유적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한 보호주의의 논의고, 개입주의에 대한 고립주의의 논의니까. 그 미국의 정치 경제적 측면의 국제적인 논의라는 것은 국내적인 논의의 반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만이 상당히 재미나요. 국내하고 국제가 기본적으로 연결이 있어요. 즉 결정을 할 때 국내적인 결정이 곧 뭐가 되죠? 국제적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치인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국내 경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거기서의 결정이 바로 국제적으로 파급되죠. 저희가 아무리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 결정을 해봐야 이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 자체가 그죠? 이미 국내에 대한 결정이 바로 국제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독특한 국가인데 국제하고 국내가 완전하게 연결이 있는 국가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정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 자체가 바로 민감하게 다음날의 주가에, 다음날의 국제 경제, 질서적 측면에 충격을 주고 빵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FRB가 금리를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의 주가 다우지수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 국제 정치학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정치학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항상 한국의 외교 정책적인 방향을 얘기할 때는 그냥 둘 중에 하나 정도 가지고 그냥 가는 거다. 기계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연계되어 있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연계성을 고민하다 보면
연계해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문제가 99%인데 짜증나요. 나중에 되면 막 섞여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짜증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뭐 들어가셔가지고 정책을 할 때는 당연하게 두 개를 연계해서 봐야 되겠지만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괜히 쓸데없이 혼란스럽기만 하고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출제자는 전혀 뭐 그런 의도가 없이 출제를 한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 그래서 두 개를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가르치는데 출제자들이 그래요. 근데 국내적인 측면을 논의할 때 사실 한국은 당연하게 그렇겠죠. 국내 아무리 얘기해봐도 국제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적 관점의 논의를 가지고 들어가면 두 개는 완전하게 같은 방향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걸 먼저 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도 3분의 1 이상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까지가 언급이 되어지면 이게 3분의 2예요. 저 앞에 나와 있는 국제정치. 정확히 하면 국제정치경제 저게 3분의 1이고.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분량상으로는 비교정치론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사실상 차지하고 있어요. 비교정치론이. 그리고 저희 뭐 지금 3회, 5회, 3회 이렇게 되어 있죠. 3회, 5회, 3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저 자본주의 논의가 정면으로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조심하실 게. 그래서 완전히 기울어져 있죠. 10분의 9대 한 10분의 1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아래쪽은 민주주의로 확 기울어요. 분량이 출제. 분량이 이쪽으로 확 기운다. 근데 두 개가 분명히 연결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모르겠어요. 저희 교수님들의 기본적인 사고적 관점에서 저 경제와의 연결성 측면 자체를 다루고 있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칼 마르크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정치 경제학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류論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냥 여기에만 경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쪽에. 그러니까 위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얕다. 그러니까 출제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죠. 그리고 자본주의 그 자체가 들의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된 적은 있긴 한데, 문제는 자본주의 본질. 자본주의의 본질은 뭐죠? 자본이 뭐 중심 개념인데,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성립적 측면에서, 근대 사회적 측면에서 이 자본의 중심축들이 이렇게 뭐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 측면의 사실상 핵심인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자본주의 논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가장 보수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이란 영역적 관점을 기준으로 보면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 가장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건 저 자본주의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경제학이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강단 경제학이라고 하는 맨큐식의 경제학이 기본인데, 맨큐 경제학이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 맨큐 경제학의 상하적 측면을 다 뒤져가지고 딱 한 번 등장한다.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캐피탈리즘이. 그만큼 자본주의라는 단어적인 측면 자체가 사회주의로 대표되어지는, 공산주의로 대표되어지는 막스적인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고 일종의 편향성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저희가 87 체제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완전하게 반쪽짜리 학문을 쓰고, 이쪽이 없잖아요, 그죠? 이쪽이 없고, 냉전 반공주의라는 틀 하에서 이쪽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논의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요. 할 말은 많은데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현실 정책 관점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 두 개를 먼저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압도적으로 10분의 9가 다수제 민주주의와 하위제 민주주의 비중인 거죠. 나머지 10분의 1이 LM이하고 CM이적인 논의고, 특히 LM이하고 CM이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영미식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시간적인 흐름에, 그죠? 기량작용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자유시장경제라는 영미식의 자본주의 틀이 있어요. 근데 영미식의 자본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있다. 여기에서 출발해요. 이게 이제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저 자본주의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보면, 저는 보통 뭐라고 하죠? 경제 성장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 모델에서 원래 주목받았던 게 동아시아잖아요. 동아시아. 동아시아가 크게 두 번의 주목을 받게 돼요. 첫 번째가 일본을 기본축으로 했어요. 기러기 모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일본을 기본축으로 해서 아시아의 사령, 아시아의 사령 이렇게 들어가는 놈이고, 또 하나가 최근에 부각되는 중국이죠. 중국 발전 모델,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의 논입니다. 결국 동아시아 중심이었던 거죠. 이 논의가. 그리고 또 LM이하고 CM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영미식하고 유럽식의 비교거든요. 원래 출발점이. 근데 자본주의의 논의가 나올 때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실제가 되어져요. 근데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게 재미나게도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 상당 정도 대안적 측면으로 많이 논의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앞쪽을 뭐라고 표현했고요? 기러기 모형. 뒤쪽을 뭐라고 하고요? 대나무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사실 독특한 틀이죠. 특히 뭐의 역할이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발전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협력적 메커니즘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조종시장 경제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 포함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얘는 대체 무슨 얘기지? 즉, 서구적인 시각. 이게, 논의가. 그래서 제3세계적 관점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또는요, 중국적 관점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위아래 구조하고 다른 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조종시장 경제, 또는 다수의 민주주의에 대한 하위적 민주주의. 이렇게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권위주의라는 정치 체제일 수도 있고요. 자본주의 체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왜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그죠? 정치 체제에 비해서 경제 체제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민주주의라는 건 원래 권위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잖아요. 구조가 권위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이고. 그렇게 되는데,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는 핵심이요. 자본의 축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자본 축적의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시장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하신 놈인데.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개를 기본축으로 한 다음에 중간 영역의 국가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인 거죠. 여기가 딜레마인데, 왜 위쪽과 아래쪽의 논의는 보편성의 논의예요. 보편성의 논의. 자유시장 경제의 다수의 민주주의와 조종시장 경제의 하위적 민주주의. 이 두 개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두 개 모두가 보편성. 저희는 주로 뭐라고 비교하지만 위쪽과 비교를 하지만 두 개 모두가 서구적 관점의 보편성의 대표적인 틀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적 영역, 우리 보통 특수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지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동아시아, 아니면 남미, 이쪽에 남미와 동아시아, 이쪽이 보통 지역적인 영역. 최근에 동유럽, 보통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지금 제5의 민주화 물결까지가 언급이 되어지지만, 사실 헌팅턴이 얘기했던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에 등장한 신생 민주주의, 즉 신민주주의 문화거든요. 저 위쪽
위아래 두 개는 뭐죠? 구민주주의야. 구민주주의인데 여기서 1세계, 2세계라고 얘기하면 틀린데요. 구민주주의인데 거기에 비해서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에 신민주주의들, 그래서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남미하고 동아시아가 기본적인 틀이고요. 최근에는 동유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 세 개의 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신생 독립국들, 또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진행되어졌던 제3의 민주화 물결, 동유럽 국가들을 제4의 민주화 물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민주화 물결적 측면에서.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체제 전환이 일어나던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제3의 민주화 물결이라는 게 1970년대 중반, 그죠? 남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남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남미를 거쳐서, 마지막에 뭐 동아시아로 상륙을 한다. 이게 대만, 뭐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죠. 필리핀. 이게 마지막으로 상륙을 해. 이게 제3의 민주화 물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구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 문제, 이걸 제가 제4의 민주화 물결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5의 민주화 물결을 저희가 아랍의 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정되어지는 게 제3의 민주화 물결 정도가 인정돼요. 제1, 제2, 제3. 이 사물 헌팅턴적인 논의에서. 다만 일부 학자들이 제4, 제5의 민주화 물결이라는 걸 논의를 하는데, 그 개념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용어적 측면에서.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논의는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제4, 제5의 민주화 물결의 국가들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걸 저희가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고요? 제3세계 국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제3세계 국가.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분석 틀들이죠.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분석 틀은 그래서 이 두 개의 분석 틀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에? 정치 체제에서 뭐가 나와요? 권위주의. 예? 권위주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전환, 이행, 이후의 공고화 과정의 질척거림, 그래서 뭐 머문다, 그래서 포스트 뭐 권위주의, 뭐 이런 식의 논의가 부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체제적 관점에서 권위주의라는 게 상당히 크고,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특히 동아시아적 측면이 부각했던 국가자본주의라는 틀이 커요. 들어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왜 거기 서 있나? 잠이 오나? 다들 훌륭한 학생의 자세네. 내가 앉아서 강의할까? 당신이 쓰고? 저기에 뭐가 들어갈까가 포인트예요. 항상 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저 볼 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데, 가장 기본 축은 위아래의 비교예요. 위아래의 비교. 즉, 구민주주의 간 비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비교죠? 양자 간의 비교. 10분의 9가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비교. 레이파르트의 논인데, 10분의 1 정도가 자유시장 경제와 조정시장 경제의 비교. 이건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만,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논의가 나온다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조정시장 경제와는 다른 급격한 경제 성장 자체를 이룬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 이 정도가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뭐가 되죠?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틀이에요.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 그래서 두 개 축을 가지고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가 자본주의 체제적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주도, 국가 중심 자본주의예요. 이 특징인데 좀 다르죠? 왜? 기존 구민주주의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달라요. 논의가. 그래서 자본주의 논의이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죠. 그리고 아래쪽은요, 영미식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회민주주의는 사민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사민주의와는 뭐야? 다른 형태적 측면의 논의예요. 솔직히 제3의 유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즉 권위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데, 민주주의 기본축은 저희가 위아래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아래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인데, 이거하고 다른 성격의 무언가 권위주의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이 두 개의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 이 중간 영역들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로 표현하면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진행되어졌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되었다고 평가되었던 국가들 내에서 다시 권위주의를 회귀하는 현상.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권위주의는 아닌 거고, 선거 또는 정당적 측면의 형식적인 작동은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권위주의처럼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죠. 그걸 저희가 포스트 권위주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전통적인 저 두 개의 국가에서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 이게 포스트 민주주의죠. 그잖아요? 그래서 중간 영역으로 얘기할 때는 포스트 권위주의 논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포스트 권위주의인데. 그래서 다만 민주주의의 위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 축이 더 있다. 이 포스트 민주주의론이죠. 포스트 민주주의론. 그래서 이 두 개가 최근에 부각되는 영역이에요. 중간 두 개. 이제 최근에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은 게 이 파트거든요. 이 파트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두 개가 주로 제3세계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구체제에 대한 신체제적인 측면의 논의입니다. 다만 구체제도 위기, 구체제도 위기,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고, 즉 구체제 자본주의의 위기, 구체제 민주주의의 위기. 들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건 구체제 자본주의가 위기다. 그리고 구체제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거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 모델적인 측면에 가지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저게 위쪽의 논의고. 다만 모든 국가가 신자유주의로 수렴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행정에서 봤지만 수렴 속의 다양성. 이게 뭐죠? 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이 수렴 속의 다양성이 돼. 아, 이거 항상 주류 흐름이 뭐라고 했어요? 영리라고 했어요. 영리.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시장 경제, 이 신자유주의가 강조했던 논의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논의인데, 상대적으로 경제체적 관점의 수렴 현상은 강할 가능성이 꽤 있는데요. 민주주의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달라요. 물론 자본주의도 아래쪽 논의에서
체제 하에서의 자본주의도 명확하게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태도적 관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쪽은 거의 수용하지를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위쪽이 자꾸 강조되냐면 한국이 이상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영국과 미국식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뭐 전면적으로 수용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형식화되어지는 측면이 강하지만. 근데 이쪽은 원래 전면적으로 수용 자체를 안 해요. 정시한 문제는. 그럼 독일은 독일만의 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스웨덴은 스웨덴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렇게 많이 휘둘릴까? 우리는 이쪽에 엄청나게 휘둘리거든요. 휘둘 수밖에 없는 게, 초기 조건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초기 조건의 본질은 뭐예요? 미군정기예요. 미군정기인데, 결국 뭐 미국에 의해서 해방되어진 거잖아요. 미국의 주둔, 점령이라고 얘기하는데, 383 아래쪽을 미국이 점령한 거 아니에요. 점령해서 주둔한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식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이식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식되어진 정치,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죠? 일종의 신화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60대 이상의 한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60대 이상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가, 그죠? 미국에 대한 신봉이죠. 맹신인데. 구성이. 이게 이제, 아래에 들어갈수록 이 부분이 갭이 생기는 거죠. 미국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뭐 대등한 국가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열등한 국가로 보기도 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60대 이상의 특히 전쟁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자체는 기본적으로 정말 은혜로운 국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공산화 자체를 막아준 국가고. 이게 이제 세대 인식의 차이겠죠. 미국에 대한 인식이 논인데. 차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잡으셔야지 논의가 되어질 거고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자체가 국가론이라고 얘기하는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국가론인데. 결국 국가와 시장의 관계고, 저 위쪽이 시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래쪽은 국가. 근데 시민사회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시민사회는 또 다루지를 않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가 있긴 한데, 협의의 시민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논의는 관계성은 그래서 국가론이기도 해요. 그럼 국가 모델의 차이죠. 자본주의야. 또 한숨을 또 푹푹 또 드디어 오셨군 또 한숨 푹푹 쉬어야 되고. 왜 가슴은 안 치나? 에? 두 사람이 세트잖아. 한숨 쉬고 가슴 치고.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론이에요. 국가론. 잘 생각해 보시면. 정치를 영역적 관점에서 얘기할 때 국가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정치사회라는 틀을 가지고 저희 얘기하지만 저는 국가의 영역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왜? 뭐가 약하기 때문이죠? 정당이 약해서 그래요. 에? 정당이 시민사회에 기반하지 않아서 국가 영역적 측면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논리가. 그러니까 중간 매개 집단적 관점의 핵심이 두 개죠. 하나가요, 정당, 또 하나가 이익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적 측면이 상당히 저희는 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론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와 시장의 관계의 논의다. 결국 정치의 국가와 시장의 경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구 자유주의 국가의 흐름, 모델이라고 얘기할 때 고전적 자유주의, 수정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와 뭐의 관계죠? 정치와 경제의 영역 다툼 문제예요. 다른 말로 국가와
시장의 권력 게임이죠. 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가와 시장의 관계예요. 여기까지를 잡아놓고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제 배치를 내는 거죠. 배치를 내는 건데 요거 안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세분화되어지면 아래 네이파르트의 논의로 세분화되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세분화되면 많은 걸 묶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걸 묶어서 해결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저 민주주의가 근대 민주주의인데 근대 민주주의 틀 안에 작동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르네이파르트의 다수의 민주주의와 허위의 민주주의. 그러면 근대 민주주의가 기본이고요. 근대 민주주의. 그럼 앞쪽에 고대 민주주의가 있을 거고 뒤쪽에 탈근대적 민주주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들어가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쪽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 다르겠죠. 즉 중간을 뭐라고 수식하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저희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고대, 근대, 탈근대. 이렇게 그죠? 고대, 근대, 탈근대. 시간적인 논의죠. 고대적인 민주주의에서 두 가지 축으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아테네 민주정이고 또 하나가 로마 공화정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왜 그래요? 이 논의가 현재 여기에서의 논의거든요. 공간, 시간의 논의인데 공간,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기억나요? 서구의 근대 논의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들어가면 이 서구의 근대로 서구의 근대. 그 둘의 논의는 공간적 관점에서 서구고요. 시간적 관점에서 근대의 논의예요. 이거 서구의 근대죠. 서구의 근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민주주의는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인 거예요. 자본주의도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인데 정말 시간적 관점으로 그죠? 이렇게 앞뒤로 놓게 되면 앞쪽에 고대, 뒤쪽에 탈근대라는 논의가 나오게 돼요.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축은 그래서 앞뒤 개념으로 시간적으로 규정하시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아테네 민주정이랑 로마 공화정이라는 틀이 나오고 언제나 항상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왜? 이게 기초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소급이 참 앞쪽으로 많이 된다. 행정학이 아무리 소급돼 봐야
1801년인데 1789년을 얘기하기도 하죠. 미국 독립 뭐 이래서 들어가는. 아무리 초급파가 거기서 시작을 해요. 예, 미국 행정학을. 미국이란 국가가 신생 독립국가죠. 역사가 얼마 안 되는 신생 독립국가인데. 그래서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뭐요? 그냥 일종의 듣보잡 같은 국가예요. 듣보잡 같은 국가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이 있다. 뒤쪽이 탈근대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가장 많이 쓰는 버전은 근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다에서 출발합니다. 근대 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인 건 앞쪽에 고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반작용, 로마 공화정에 대한 수용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예요.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대의제 민주주의다. 따라서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탈근대적인 다시 반작용의 논의, 이게 대안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대안적 민주주의에는 크게 뭐예요? 두 가지가 핵심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참여민주주의, 또 하나는 수의민주주의인데 이 두 개를 포괄하고 있는 게 근대는 산업사회적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탈근대는요, 정보와 사회적인 틀을 가지고 있죠. 그럼 뒤쪽에 뭐가 나와요? 전전민주주의가 나와요. 매칭을 잘 보시라고요. 이 민주주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들인데, 민주주의들은 항상 이것에 대한 이것이라는 거의 뭐 기계적인 공식처럼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다수의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인데, 다수의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는 근대 민주주의의 대의제 민주주의 작동 방식이에요. 대의제 민주주의가 두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게 근대 민주주의의 대의제 민주주의 논이구나. 근대 민주주의의 대의제 민주주의 논이다. 이게 레이파르트의 논의가 서구 근대의 대의제 민주주의. 그래서 서구 근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왜 날 따라오는 거예요? 저기 있어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뭐라고 규정해야 되죠? 저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의정을 얘기해요. 대의정은 반작용이잖아요. 뭐에 대한? 자치정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자치정이 뭐예요? 아테네 민주정이죠. 아테네 민주정을 저희가 자치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치정.
자치정에 대한 대의정이죠. 자치정에 대한 대의정이라는 건 뭐예요? 참.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주의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인데. 네? 앞쪽의 민주주의는 뭐예요? 자치정으로서의 민주주의예요. 뒤쪽의 민주주의는요, 대의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수정이에요. 다 까먹었어요? 다수정. 아테네 민주정은 룰 바이 올이에요. 다 까먹고 도대체 뭘 가져가려고 또 멍 하고 있어요. 룰 바이 올인데, 룰 바이 올. 이건요, 룰 바이 머저리티라고 얘기했죠. 룰 바이 머저리티? 발음의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다수. 이 다수에 대한 이해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다수제 민주주의와 하위제 민주주의가 돼요. 아? 다수가 뭐냐, 이제 다수가 뭐냐. 다수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다수의 모습 자체는 50% 플러스 1이라고 얘기했어요. 50% 플러스 1. 단 50% 플러스 1이 어떤 이제 과반수라고 얘기하는 틀린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나 바람직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케네시 에어의 불가능성 정리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들어왔고, 그래서 유일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50% 플러스 1이라는 황금률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할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게 위로 가거나 아래로 오거나 이래가지고 해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소수의 보호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논이고, 아래쪽은 다수의 지배 쪽에 초점이 맞춰지죠. 다수의 지배가 다수의 민주주의, 소수의 보호가 하위의 민주주의.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레이파르트의 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다수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다수정이라는 건 아테네 민주정의 자치정에 대한 반전용이에요. 거기까지 들어와서 무슨 얘기?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사실상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 수의, 전자, 저기다가 탈근대적 관점에 새로운 영역까지가 들어가면 포괄이에요, 포괄. 탈근대의 새로운 영역, 포괄. 이렇게 가면 딱 두 파트가 남는데, 하나가 사상, 또 하나가 방법론. 이렇게 얘기해요. 뭐 방법론은 일단 빼고 사상만 가지고 들어가면 사상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테네 민주정, 로마 공화정, 아테네 민주정의 끄트머리에서 로마 공화정까지 연결됐던 게 이게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라고요. 이쪽 관점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이 재해석된 게 시민공화주의고,
로마 공화정의 측면자치를 계승해서 마키아벨리가 부각시켰던 게 새로 논의가 되어지면 신로마 공화주의죠. 그래서 앞쪽은 시민공화주의의 원조고 위쪽, 아래쪽은 신로마공화주의의 원조고, 거기에 대한 근대는 얄짤 없이 자유주의고,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결국 사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자유주의하고 공화주의밖에 없습니다. 뭐 사상 가지고 요새 뭐 사방에 이순환 보니까 뭐 2층, 4층 해가지고 강사님도 잔뜩 많아가지고 다 사상을 한다고 저러고 있던데, 뭔 사상을 해, 사상을. 정치학에서 사상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본인들도 사상이 정리가 안 되는데 뭘 가르쳐요. 그래서 사상을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 그 사상을 알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그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죠? 같은 반열에 있지. 두 번째는 안 나와요. 뭐 사상을 가지고 덮어 쓰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행정학이 덮어 쓴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정책이 사상을 가지고 뭐 어디를 덮어 써? 뭐 사상을 어디를 덮어 쓸 거지? 네? 국제 정치를 덮어 써? 민주주의를 덮어 쓸 거야?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논의하면서 사상을 가져와서 뭐 할 거야? 사상이 필요한 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이 두 개의 지명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한국 민주주의에 결핍된 게 이 두 개거든요. 한국 민주주의에 과잉된 게 이 두 개예요. 사상은 뭐에 필요한 거죠? 민주주의에 담기는 내용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쓸데없이 사상을 별도로 볼 필요가 없고요. 민주주의에 담기는 내용물. 다른 말은 수식어죠.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단어. 그래서 사상을 얘기할 때는 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원형이라니까요. 원형이다. 이쪽에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반자경적 관점이 폴리티잖아요. 그죠? 폴리티. 혼합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혼합정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이걸 현대적으로 되살린 게 마이클 샌달로 대표되어지는 공동체주의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논의하는 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게 미국식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시민공화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기반한다고? 시민. 덕성을 가진 시민. 공동체에 내재되어진 시민. 그래서 마이클 샌달이 세 사람을 다 비판하잖아요. 그죠? 네? 제레미 벤담, 존 롤스, 로버트 노직을 다 비판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자유주의. 근대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대 민주주의가 어디서 출발했냐를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공동체로부터 해방되어진 개인이거든요. 그럼 공동체가 강조됐던 게 앞쪽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는 어디서? 아테네 민주정에서, 또 하나는 로마 공화정에서. 다 뭐가 강조된다고요? 공동체가 강조돼요. 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진 개인.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개인이에요. 왜? 근대 사고의 출발점은 개인주의고, 개인주의의 본질은 개인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 민주주의의 본질은 개인의 자유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의 사고죠. 코비드19 과정에서 나타났던 미국식의 사고라고요. 응? 아, 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왜? 뭐가요? 국가 공동체가 왜? 아, 내가 다니겠다는데 왜?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해?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반작용이거든요, 이게. 미국적 관점에서 이 자유주의가 가져오고 있는 문제를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상을 가지고 되살린 게 이게 마이클 샌달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 다른 말로 시민공화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 축이고, 또 하나가 로마 공화정의 사상을 되살린 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두 사람을 반드시 알아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상사는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최소한을 딱 알면 돼. 그거 딱 모르고 자꾸 넓히니까 알아야 될 거는 정리가 안 되고, 나오면 맨날 갖다 들이받고.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 이 중간에 딱 두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요, 마키아벨리고, 또 한 사람이요, 홉스요, 홉스. 이 두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걸 가져오는 건 상당히 모험이에요, 모험. 그리고 정치 사상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출제 위원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어, 사실은. 뭐 사상을 아는 사람이 그걸 뭐하러 들어가? 사상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정치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사상적인 측면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학자도 없어. 그래서 위아래 구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공화주의적 관점에 특히 신로마 공화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긴 해요. 사상이라는 측면에서. 박준혁 교수나 대표적으로 보면. 신로마 공화주의의 본령적인 측면에서 배운 학자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적인 흐름이 시민공화주의의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적인 논의가 신로마 공화주의야. 이탈리아 원형이잖아요, 그죠? 저 올라가서 피렌체 공화국으로 올라가는 마키아벨리적인 논의인데, 그래서 공화주의는 그래서 두 가지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바로 공화주의의 두 개의 계보가 있고, 공화주의에 대한 반작용이 뭐였고요? 자유주의인데, 이 자유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이 다시 되살린 거예요, 되살린 거. 얘가 대체 무슨 얘기지? 얘가 되살린 게 시민공화주의, 공동체주의라고 얘기해요. 얘가 되살려진 게 신로마 공화주의.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 계보를 정확히 하려고요. 헷갈리지 말고. 이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이에요. 문제는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는 두 개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샌달식의 논의가 부각될 수 있는 거야. 왜?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이 두 개가 조화롭게 들어왔어요. 뭐가요? 로마의 공화정적인 사고와 근대의 뭐요? 자유정적인 사고가. 그리고 미국 건국헌법을 기초했던 제임스 메디슨은 자신의 사상을 공화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공화국의 공화정이라고, 공화정.
그래서 자유주의 자체도 사실은 약간 부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기본인 거예요. 문제는 공화주의가 공화국의 형태로 구현되어진 이후 사상적 측면의 추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정이 어떻게 이해되어진 거죠? 로마 공화정의 본질이 뭐예요? 이건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혼합정이에요. 혼합정. 혼합정의 본질이 뭐죠? 견제와 균형. 뭔데요? 중용이에요. 중용. 치우치지 않은. 이걸 구현하려고 했던 게 제임스 메디슨의 미국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측면으로 녹아들어가면서 사상적 측면의 상상력이 사라져요. 공화주의. 그래서 없어져 버려. 그러고는 뭐만 남는 거죠? 자유주의만 남아. 이 없어진 공화주의적 사상 자체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자유주의의, 정확히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 여기에서 부각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현대공화주의라고 하는데, 현대공화주의. 근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이게 현대공화주의인데, 이게 두 개가 있다고요. 하나가 시민공화주의, 미국식의, 또 하나가 이탈리아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신로마 공화주의. 이게 현대공화주의, 현대공화주의. 왜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려 제 앞에 있는 학생? 뭘 알긴 몰라 그래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구만 지금. 이 각각이 뭐 된 거라고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건데 조심하실 게 아테네 민주정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아테네 민주정의 끝물에 누가 나와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다고. 이들이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서 뭐예요? 반작용적 측면에서 제시한 게 혼합정이에요. 민주정이라는 게 원래 출발점이 뭐죠? 통치체제에, 그죠? 통치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로 분류한 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죠?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고. 아테네가 쇠퇴하게 된 이유를 분석했던 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테네 민주정이 그럼 왜 도대체 쇠퇴한 걸까?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군주정과 민주정과 귀족정이 균형 잡혀야 되는데 이들의 처방을 적용한 게 로마예요. 로마. 로마 공화정이 결국 아테네 민주정은 붕괴됐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로, 그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로 아테네 민주정이 뭐 폭주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제어가 안 되네, 제어가. 이 폭주하는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 게 혼합정이라는 틀이에요. 그 당시엔 폴리티라고 얘기했던 혼합정인데, 그 혼합정의 측면이 비로소 구현된 게 로마 공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규범으로 삼았던 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의거든요. 그게 궁극적으로 제임스 메디슨으로 이어져요. 미국 건국헌법을 기초했던.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민주적인 논의가 아니라 혼합적인 논의. 이걸 되살린 게 마이클 샌달이라고요. 이걸 시민 공화주의, 공동체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 공화정의 시스템, 메커니즘 자체를 모범으로 삼아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적 관점의 혼란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던 게 이게 마키아벨리예요. 니콜로 마키아벨리인데,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로마 공화정적인 사고 자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 신로마 공화주의라고요. 이탈리아 학자들이 논의를 해요.
비논리라든가 대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계보가 전혀 달라요. 이걸 같이 갖다 놓고 막 섞어버리면 이제 대책이 없어지는 건데, 계보가 전혀,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현대공화주의라고 해요. 현대공화주의. 근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작용, 현대공화주의. 그리고 근대적인 측면의 전환기에 근대 민주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가 홉스고 한 사람이 니콜로 마키아벨리. 이 두 사람은 알아둬야 돼요. 특히 홉스는 4번이나 출제가 됐죠. 근대를 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홉스가 한참 뒤쪽이죠. 마키아벨리에 비해서. 뒤쪽인데. 이 홉스예요, 홉스.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대한 홉스. 그래서 사상을 논의할 때는 지금 얘기했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토마스 홉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들어가는 건 불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이 위치한다 까지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이게 뭐죠? 아웃라인이죠. 국제정치를 제외한 기출문제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볼게요.